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날로그 디바이스 코리아의 송영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릴 세션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셨던 오실로스코프, 특히 오실로스코프에서 저희가 프로빙 하는 거는 기존에 많은 스코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테토리닉스, 키사이트, 이런 로쉐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에서 프로빙 기술은 아무래도 그쪽이 훨씬 좋고요. 다만 이제 그런 스코프 가지고 저희가 파워 보대 플롯을 분석하거나 혹은 이제 파워의 아웃풋 임피던스를 확인할 때는 굉장히 많은 액세서리가 필요하고 또 이제 부가적인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날로그 디바이스에서는 최근에 LT 파워 애널라이저, 줄여서 LTPA라는 이제 시스템 보드를 개발을 했고요. 요거와 마찬가지로 덩달아서 GUI도 같이 개발했으니까 지금 시간에 짧게 동안 좀 소개를 받으시면서 이제 직접 회사로 가셨을 때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소개와 이제 간단한 예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개발 능력도 있으시니까 그 예제를 가지고도 충분히 실제 사용 하시는 보드 혹은 개발하시는 보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조금 참고해 주셔서 마지막 수업 시간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제 어젠다는 크게 4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 하드웨어 구성을 먼저 볼 겁니다. 왜냐면은 이건 아무래도 실물 보드와 이제 실물 세트가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LTPA는 전용 소프트웨어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툴을 사용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한데 아무래도 지금 접해보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LT스파이스나 파워캐드처럼 접해보신 분이 많이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정말 단순한 예제를 따라갈 겁니다. FM대로 할 거고요. 물론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그럼 FM대로 사용하지 않고 아마 경험치가 올라가시면은 충분히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더 나은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션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드릴 거고요. 네, 일단 요 LTPA라는 게 무엇이냐? 저희는 그 파워 IC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파워 IC에 대한 특성 분석도 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데, 기존까지 저희 경쟁사 혹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적으로나 확인하고 그 외적인 거는 보대 백이나 외부의 장비를 사용해서 그 시스템의 그 특성을 AC 특성이나 소신호 특성이나 DC 특성을 분석하는 게 대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ADALM 2000 혹은 줄여서 M2K라고 합니다. 저기 마지막에 M이 보이시죠? M 뒤에 2000은 영어로 K니까요. 1000을 K라 하니까 M2K라고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저 M2K와 그 앞에 달린 LTPA 전용 보드를 사용하면은 여러분 보드뿐 아니라 저희 아날로그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이벨루션 보드의 특성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왼쪽 위부터 그림 보시면은 보드 플롯이 있고요.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오른쪽 위는 이제 저희가 많은 로드를 땡기는 회사, 대표적으로 메모리 테스트 회사가 있겠죠. 그쪽에서는 이제 범프 테스트나 이런 걸 진행할 때 로드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 특성 변화가 좀 심각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아웃풋 임피던스가 어떤 기준의 이상 초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웃풋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트랜지언트 레스폰스를 통해서 이제 출력 전압이 로드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왼쪽 아래는 이제 저희가 원래 보통 그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시면은 보드 플롯을 그리시거나 아웃풋 임피던스를 측정하실 때 이제 AFG라고 이미 패턴 제너레이터 혹은 별도의 이제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작은 M2K에서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설정에 맞게끔 설정 값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이 조그만한 오른쪽에 보이는 게 M2K 그 장비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EVM 키트는 여기 박스 안에 있습니다. 여기 박스 안에 있고, 지금 제가 여기 세팅을 해놔서 이따 보실 텐데 여기에 셋업을 되어 있고요. 지금 M2K 자체만으로도 사실 작은 오실로스코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특성은 물론 16비트 레졸루션도 아니고 그 전압도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충분히 보드 플롯을 그리거나 아니면 아웃풋 임피던스 측정하거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전력 체계에서의 이제 파워 시스템 분석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림 보시면은 점퍼 케이블로 날려 있어요. 근데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보드로 다이렉트 연결해 있습니다. 저 점퍼 케이블로 날려 있으면은 요 자체만으로 DVM, 디지털 멀티미터 혹은 이제 신호를 인가하고 전압 소스를 주고, 즉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스코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사용하실 때는 사실 지금 오늘 설명 외적인 얘기인데 맨 아래 보시면 스코피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스코피를 사용하시면은 이 M2K만 전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난이도가 높으니까 그거는 관심 있으시면은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유튜브 링크를 올렸으니까요.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LTPA를 분석하기 위해 보드 세트가 있어요. 요것도 요 박스 안에 있는 보드 구성인데요. 일단 가장 큰 보드부터 저기 파란색 보드 LB3031A 저게 이제 M2K와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서 사실상 저희가 보드 플롯이나 아니면 파워 임피던스 뭐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를 볼 수 있는 이제 각각의 기능이 들어있는 보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보드들 저거는 이제 프로빙 보드입니다. 커런트 프로브 보드인데 왼쪽부터 포스트픽스부터 A, B, C, D가 붙는 게 있어요. 이제 A부터 1A, B는 5A, 죄송해요. A는 1A, B는 10A, C는 50A, D는 100A급입니다. 물론 이거를 컨스턴트 커런트로 뭐 100A를 흐릴 수는 없지만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를 사용할 때 순간적으로 100A를 저 프로브만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보시면은 아까 그 첫 번째 수업 시간 때 설명을 나왔던 사일런트 스위처 2가 적용된 LT8642S라는 데모 보드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지금 LTPA를 연결할 수 있게 커넥터들이 달려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보드에는 저는 커넥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스코프처럼 사용할 수 있느냐도 뒤에 간단하게 설명이 나오니까요. 그거는 이제 오늘 수업을 들으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사실 연결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보드는 총 A, B, C 오른쪽 아래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B가 있고 왼쪽 위에 C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A 같은 경우는 저 LB3031 즉 메인보드에 다이렉트로 터미널 블락에 연결되고 그걸 저희가 그냥 일자 드라이버로 체결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커넥터 B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개발하시는 보드에 와이어를 날려서 그 보드와 접촉을 할 수 있는 보드인데 저 와이어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간단하게 들 수 있는 생각에 동축 케이블을 사용해야 되냐. 왜냐면 저희가 패시브 프로브나 액티브 프로브 BNC 케이블이나 아니면 동축을 사용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냥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인터페이스 커넥터 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보드 플롯을 그리기 위해서는 피드백 라인에서 약 49.9옴, 55옴은 없으니까요. 49.9옴의 경로상 저항의 양단에 이제 AC 신호를 인가를 해서 그 변화를 보는 건데 보통 그렇게 개발하시지 않은 보드들이 많아요. 보통 RFB 탑, RFB 바텀만 닫고 쓰는 경우가 많을 경우 저 왼쪽 인터페이스 커넥터 C를 연결하면은 이제 그 경로상에 이제 50옴을 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줄 수 있어서 이제 만약에 보드 플롯을 그리기 위해 억지로 연결하면은 저 인터페이스 커넥터 C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9시 방향에 있는 커넥터 소켓은 이제 커넥터를 직접 이제 스크래프, 즉 보드의 PCB를 커퍼를 벗겨서 직접 실장할 때는 저걸 쓰는 여분의 커넥터고요. 왼쪽 아래는 리본 케이블은 저 메인보드와 각각 연결되는 두 가지 리본 케이블입니다. 네. 일단 메인보드의 특성이나 핀맵은 나와 있고요. 사실 요거 지금 이 페이지를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제가 툴을 열었을 때 툴에 헬프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따 이거를 설치하는 경로도 알려드릴 건데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회사에 복귀하셔서 요거를 이제 구비를 하시고 이제 툴을 보셨을 때 제 자료를 보지 않고도 그 헬프에는 충분히 많은 정보가 있고 제가 적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요. 요거는 굳이 지금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메인보드의 역할은 우리가 지금 파워를 분석하기 위한 모든 기능에 담겨있는 보드다. 왜냐면 M2K는 스코피라는 전용 프로그램이 따로 있지만 저희는 파워 애널라이저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 메인보드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커런트 프로브 보드인데 총 4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A, 10A, 1A, 10A, 50A, 100A가 있고요. 그럼 어디 적혀 있냐? 사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드 바텀면에 여기 총 4가지 블락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만드는 공장에서 이게 1A급인지 10A급인지 50A급인지 저기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고요. 물론 다만 아시겠지만 이거는 두 핀입니다. 지금 여기 플러스가 우리가 아웃풋의 플러스 단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표시가 그라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걸 리버스해서 연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리버스를 하지 않느냐? 사실 되게 단순한 방법인데요. 이 스코피랑 마주보게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아웃풋을 만약에 고객사분들 걸 사용하시면은 플러스는 플러스 연결해주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요거는 아무래도 보드 플롯이나 스코프 같은 일단 AC 특성을 볼 때는 이게 컨스턴트 커런트로 땡기기 때문에 7A 이상은 요거를 사용했을 때 발열이 심하게서 웬만해서는 7A 이하로 사용하시고 뭐더고요. 다만 트랜지언트 같은 경우는 100A를 땡겨도 순간 땡기고 순간 마니까요. 그래도 발열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별도의 외부의 전자 로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 구성만으로도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뿐 아니라 보드 플롯도 충분히 그릴 수 있다. 물론 로드는 7A 이하까지만요. 네,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봤던 다른 사용 방법인데요. 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사실 오른쪽 아래 그림 하나입니다. 저희가 커런트 프로보드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커넥터에 약 삽입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커넥터는 사실 원핀 난 핀들입니다. 이게 핀 수가 총 30핀씩인가요? 여기 60핀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럼 30핀, 30핀이겠죠? 60핀, 아무튼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커런트 레이팅을 따지면 사실 42A가 맥스거든요. 근데 42A인데 아까는 요거 보시면은 트랜지언트가 100A까지인데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면은 저희는 뭐 제 기준에선 제가 개발하고 만든 보드는 없기 때문에 EBM 기준으로 커퍼를 베낍니다. 커퍼를 베끼고 각 면에 솔더링을 쳐줘요. 그러면은 100A까지 충분히 당길 수 있고 100A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보드인데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인터페이스 보드 A, 그 다음에 여기 B야 홀이 뚫려 있는 게 인터페이스 B고요. 그러면은 A 같은 경우는 저기 메인보드의 터미널 블락에 그 핀이 나와 있어서 다이렉트로 이제 메이팅이 되는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B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이 조금 그 작업이 좀 더러운데 원래 같은 경우 이건 페어 케이블로 저희가 일반적인 영혼 케이블 혹은 리본 케이블로 그 아웃풋과 그라운드 그리고 센스 플러스와 센스 마이너스 총 4핀 혹은 이제 추가적으로 EMI나 이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그라운드까지 총 5핀 정도만 연결해주면은 보드 플롯 그리고 트랜지언트 리스폰스 그리고 이제 AC 분석도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인터페이스 C 저희가 아까 일반적으로 회로를 설계하실 때 피드백은 위쪽과 아래쪽 저항 2개만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신다 하셨어요. 근데 보드 플롯을 특성 분석을 하기 위해 저항을 하나 더 달아주는 게 피드백 탑 위에 영옴 저항을 달아서 경로상에 충분히 거기에 영옴 저항을 50옴으로 49.9옴으로 바꿨을 때 보드 플롯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실제로 그 고객사분들께서는 뭐 보드가 정말 작아서 그런 1005 저항 사이즈 하나도 불가능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게 이제 인터페이스 인터포저 보드 즉 인터페이스 C 보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아까 이제 훌 나와 있는 인터페이스 보드 B와 마찬가지로 5개의 케이블 혹은 4개의 케이블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리모트 센스 플러스 리모트 센스 마이너스 연결해주면 됩니다. 다만 얘는 리모트 센스 플러스 그 리모트 50옴이 이 보드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시뮬레이션 말고 이론 설명에서 보셨던 사일런트 스위처인데요. 이 사일런트 스위처는 아무래도 그 저희가 사용하실 편하게 그 메인보드에 연결되는 커넥터가 있고 그 다음에 커런트 프로브가 아웃풋 단에서 연결되는 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구성했냐면은 사실 얘 입력 전압은 줘야 돼요. 외부에서. 그래서 입력 전압을 주기 위해 저기 파워 서플라이를 저는 오른쪽에 구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사실 원래 저희가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나 아니면은 보드 플롯을 이제 로드 상태에서 당기기 위해서는 아웃풋 쪽에도 전자로드를 물리거나 아니면은 CR, 그러니까 로드 저항을 달아야 되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커런트 프로브만으로도 충분히 그 모든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전부 다 뭐 그 파워를 많이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드 플롯을 그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아까 제가 말로는 계속 설명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에러 앰프가 있는 피드백 라인이겠죠. 그래서 피드백 바텀 저항, 피드백 탑 저항, 그 다음에 사실 여기 인젝션 저항이라 해서 49.9옴, 50옴을 달아준 게 베스트고 여기다가 AC 신호를 인가를 해줘서 이 DC 체계에다가 외부 AC 신호를 넣어서 이게 주파수별로 어떻게 특성이 변화하는 걸 보는 게 이제 저희가 주파수 분석 혹은 보드 플롯이라 하고요.
그걸의 가장 기본적인 다이아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켈빈 커넥션으로 연결한다. 뭐 사실 이 페이지를 줄이면 딱 한마디겠네요. 켈빈 커넥션으로 연결하면 좋지만 사실 요거 내용이 좀 많아서 몇 가지 키워드만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까 보셨던 이 다이아그램에서 인젝션 저항은 10옴에서 50옴 사이, 가장 베스트한 거는 49.9옴입니다. 네, 혹은 없으면 47옴을 연결하셔서 저는 무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이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30AWG, 저희가 일반 점퍼 케이블이라고 부르는 점퍼 와이어를 그냥 연결하셔도 특성 변화는 없고요. 오히려 너무 굵은 케이블에 연결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연결 접촉성이 떨어지고 30AWG 더 낮은 걸 하면 인덕턴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피해주시면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에 직접 보드에다 연결해 주실 거면은 뭐 와이어 같은 경우는 직접 DIY로 조금 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와이어까지는 팔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본사를 넘어가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걸 봤는데 정말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16A나 24AW 같은 거에 끝부분만 이제 프로브를 고장난 프로브를 잘라가지고 붙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 지금 사용하시는 뭐 케이블 어떤 걸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LTP. 아까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드 플롯에 대한 건데, 사실 이게 제가 M2K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지만, 왜냐면은 M2K에 대한 설명은 이 자체만으로 스코프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파워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메인보드를 연결하기 때문에 LTPA의 메인보드 연결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신호들만 몇 가지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이걸 알고 있는 경우는 이제 직접 보드에다 연결을 할 경우에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외적인 경우에서는 사실 제가 만들어 놓은 예제를 따라가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요. 여기 T 플러스 마이너스 핀이 있어요. T 플러스 마이너스 핀을 보면은 이건 결국 섭동신호로 넣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이 있고요. 요건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더티에 이제 연결해주면 되고, 그 다음 V 아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출력 전압에 연결해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만약에 제가 다른 보드, 지금 저는 사일런트 스위처를 갖고 왔지만 그 외적 마이크로 모듈이 연결하는 경우는 이렇게 연결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따라가 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이 프로빙이 된다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지금은 시간 관계상 이 자세한 설명을 조금 하지 않고, 혹시나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 실제로 사용하시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이따 끝나시고 저한테 말했으면 제가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많이 쓰는 LED 드라이버죠. LED 드라이버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구조고요. 네, 그 다음에 아웃풋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방법. 사실 이제 아까도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아웃풋 임피던스는 사실 저전력을 소모하는 시스템에서는 사실 측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웃풋 임피던스가 예를 들어 100mAh라 치더라도 출력 전류가 뭐 1A 급이면은 100mV밖에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100mAh인데 출력 전류가 100A 되면은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각 주파수에 따라 아웃풋 임피던스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게 사실 파워 설계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고요.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의 아까 보셨던 커런트 프로브 보드랑 그 다음에 메인보드를 같이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다 저희가 이밸루에이션 보드로 형태로 설명이 나오니까 지금 간략하게 이렇게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랑 아웃풋이랑 임피던스랑 크게 차이가 없죠. 왜냐면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는 사실 아웃풋 임피던스 측정을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히려 아웃풋 임피던스를 이제 한 번도 본 적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다만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는 정말 많이 보실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파워를 설계했을 때 노로드일 때도 중요하지만 로드일 때도 중요하고요. 범프 상태, 즉 로드가 순간적으로 당겼다가 풀렸다가 반복하는 순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트랜지언트 리스폰스입니다. 왜냐면은 트랜지언트 리스폰스 특성이 나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사용함에 따라서 그 PI의 특성이 이제 점점 워스트하게 변하고요. 결국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그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는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외부에 전자로드를 연결을 해서 그 순간적으로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로드를 당기고 빠른 속도로 로드를 풀어줘야 되는데, 사실 그 빠른 속도로 로드를 당기는 전자로드는 아시겠지만 가격대가 굉장히 비쌉니다. 대표적으로 K사가 있죠. 그쪽에서 만드는 전자로드는
제가 써본 저가형이 400만 원이 넘었어요. 그 충분히 이제 테스트 시스템 만족하려면. 다만 그 M2K에 연결되는 LTPA에 있는 커런트 프로브는 그 성능과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설명인데요. 아까 하드웨어를 구성을 했으니 이제 LTPA, 그 스코피는 아닙니다. 스코피는 설명은 여기 없어요. 스코피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제가 마지막 유튜브 링크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제 LTPA, LT 파워 아날라이저에 대한 이제 소프트웨어 설명인데요. 지금 버전은 1.8.9.0이고 여기에 약간의 버그가 있어서 현재 그 버그 수정 중이고, 버그 수정이 되면은 이제 나중에 최신 버전을 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데는 그 지정이 없는 정도의 버그고요. 네, 일단 여기 탭을 보면은 총 5가지 탭이 있죠. 근데 사실 2가지는 설정 탭이에요. 지금 그 갖고 계신 종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설정 탭부터 볼게요. 설정 탭은 스윕이랑 스코프가 설정 탭입니다. 스윕은 주파수에 따른 앰플리튜드를 설정하는 거고요. 스코프는 내가 인젝션을 할 시그널에 대한 특성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 2가지를 설정을 해야 보드 플럭과 아웃풋 임피던스, 그리고 사실 트랜지언트에는 필요 없지만 트랜지언트 리스폰스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설정 탭이 아닌 결과를 보는 탭은 보드 플럭, 그리고 트랜지언트 리스폰스, 그 다음에 아웃풋 임피던스,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신호를 보면, 조그마한 탭들을 보면은 보드 플롯을 안에 지금 제가 여기서 그대로 보여드릴 건데, 이 UI를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일단 스윕 컨트롤이 있어요. 내가 시작 주파수와 끝 주파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스피드와 이제 각 포트, 즉 몇 개로 쪼개서 100개로 쪼갤 거냐 1000개로 쪼갤 거냐를 보는 방법이 있고요. 물론 이거는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거나 아니면 빨리빨리 보고 넘어갈 거냐를 보겠죠. 그리고 런이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어펜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에 신호를 떠고 또 떴을 때 이 그래프가 그 리프레시가 되지 않고 누적이 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 소스를 트랜스포머로 할 거냐 W1으로 할 거냐 있고요. 근데 스위칭 프리퀀시는 지금 이벨보드는 2MHz니까 가장 적합한 2MHz FSW를 맞춰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DC 프로브 커런트 같은 경우는 얘가 CC를 당겼을 때 내가 몇 암페어를 당기고 있을 거냐 설정하고, 지금 0이니까 이네이블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요. 이걸 만약에 5나 7로 바꾼 다음에 하면은 이네이블이 활성화되고, 클릭하면은 컨스턴트 로드로 5암페어 혹은 7암페어로 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가 결과표가 있겠죠. 그리고 이 결과표를 그대로 캡처할 수도 있고요. 결과표의 제목과 소제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툴을 많이 사용해 보셔서 알겠지만 요거는 안시스 프로그램과 좀 많이 닮아 있어요. 설정 값들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분석 결과가 총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래프를 볼 수 있고요. 그래프 특성. 두 번째, 내가 커서를 지정하면 커서에 대한 값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스코프를 보는 것처럼요. 세 번째, 그 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그걸 이제 CSV 파일로 다운로드 받거나 혹은 이 LTP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그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혹은 CSV를 보면은 저희가 엑셀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애널리시스를 보면은 지금 여기서 저희가 막 커서로 찍어서 개인 마진, 페이지 마진 이런 걸 볼 필요도 없고요. 여기서 다 계산되고 측정된 값들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M2K가 아까 제가 말했던 ADR람 2000 M2K의 리비전 D 버전, 지금 생산되고 있는 버전이겠죠. 거기에 10A 커런트 프로브가 연결되어 있다. 왜냐면 제가 아까 그 커런트 프로브는 B를 연결했거든요. 1, 10, 50, 100 중에 10을 연결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으로 뜨는 거는 제가 사실 이거 캡처를 했을 때 5A를 땡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얘는 디폴트로 이벨루션 보드가 전원이 인가가 되면은 출력이 1.2V로 되고요. 그 원래는 아웃이 0A인데 제가 커런트 프로 5A 땡겼을 때 5.1A라고 측정이 된 거고요. 이건 비트 레졸루션이 낮아서 조금 이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T 같은 경우는 지금 M2K와 전체적인 온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 다음 탭은 이제 스윕 앰플리튜드인데, 저희가 얘는 사실 직접 입력하시려면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지금 봐도 열이 굉장히 많죠. 아까 스윕 앰플리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파수에 따른 이제 앰플리튜드 값을 설정하는 라인인데, 지금 보면 이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입력한 것 같지만 사실 그러지 않고요. 여기 아래 보면 맥스1과 맥스2 그리고 민값이 있어서
이걸 설정해서 제네레이트를 하면은 그 곡선에 맞는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혹은 저희가 취약한 주파수와 취약한 전압이 있어요. 왜냐면은 공진, 아까 첫 번째 수간에 공진을 말씀하셨죠? 정태훈 이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만 특정해서 보면은 옵티마이즈해서도 이제 스윕 앰플리튜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젝션 할 시그널에 대한 특성인데요. 저희가 보드를 컴피그 할 거냐, 임피던스를 컴피그 할 거냐, 주파수와 이제 픽투픽 전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시그널, 그리고 여기서는 런이 아니라 요 이네이블입니다. 이네이블을 해야 요 시그널 제너레이터가 온이 되면서 여기 이 나와 있는 그래프에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널 소스도 트랜스포머를 할 거냐, W1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뭐 나머지 설정 필터를 걸 거냐, 로우 패스 필터를 할 거냐, 아니면 하이 패스 필터를 할 거냐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C 프로브 커런트도 어떻게 당기고 있을 거냐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설정 값이니까 지금 예제에서는 되게 단순하게만 다를 거고 실제로 사용하시는 보드에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옵티마이즈 해서 사용하시면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트랜지언트 리스폰스 탭이죠. 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트랜지언트 리스폰스가 가장 중요한 게 몇 암페어에서 몇 암페어로 얼마만큼 빠르게 당길 거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1 마이크로세크당 100암페어를 당기는 것과 1 마이크로세크당 10,000암페어를 당기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건 아웃풋 임피던스를 결정하는 데도 큰 영향을 주고요. 저희의 시스템에서 아까 설명 들으셨던 피드포워드 캐패시터나, 왜냐면 피드포워드 캐패시터는 결국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를 트랜지언트 리스폰스에 영향을 주는 값이거든요. 그 값을 설정하는데도 이러한 이제 테스트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도 저희가 이제 후속에는 나오는 설명에서 한번 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아웃풋 임피던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웃풋 임피던스가 사실 굉장히 작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건 아시는 분들은 다 뭐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 아웃풋 임피던스가 뭐 100mΩ도 안 되네. 사실 굉장히 작은 거죠. 100mΩ를 하면은. 사실 근데 이거를 로드를 많이 생각하면 굉장히 큰 값입니다. 저희가 고주파에서 그 순간적으로 로드가 확 발생을 하는 순간 그러면은 이제 테스트 혹은 어떤 동작에서 IR 드롭이 굉장히 크게 발생해 버리거든요. IR 드롭뿐 아니라 그 IC에서 원인 미상의 발열이 발생하는 것들이 전부 다 아웃풋 임피던스고요. 사실 그리고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액세서리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만 저희 M2K나 LTP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걸 굉장히 단순하게 측정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타겟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파워를 만드는 회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요거를 정말 단순하죠. 파일은 세이브, 그리고 열기, 그리고 맨 아래 거는 전에 거를 열기, 그 다음에 이그젬플. 사실 제일 개발자들한테 전 제일 중요한 게 예시라고 봅니다. 예시만 있으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든 다 할 수 있을 거라 믿거든요. 그래서 예제가 있으니까요. 예제를 가지고 놀다 보면은 어느새 실력이 올라갔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요거는 스코프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겠죠. 원래 모든 측정 장비는 캘리브레이션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근데 얘는 캘리브레이션 정말 단순합니다. 그냥 덧보드 연결해도 되고요. 연결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다만 덧보드에 파워만 인가지 않은 상태에서 캘리브레이트를 딱 진행하게 되면요. 약 5초 정도면 캘리브레이션이 끝납니다. 왜냐면은 스코프처럼 굉장히 복잡한 구조도 아니고요. 딱 파워만, 특성만 분석하기 위해 되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 과정이 정말 단순하고 정말 빨리 끝납니다. 다만 이제 모든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보드풀로 트랜지언트 임피던스 측정하기 전에 캘리브레이션은 별도로 진행해 주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로 설명했지만 사실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저희가 LT 스파이스, LT 파워캐드 쪽을 보면은 그 헬프란을 봤을 때, 즉 마법사죠. 마법사를 봤을 때 사실 크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저는 많이 못 받았거든요. 좀 어려웠고 그래서 그냥 구글에다 검색하는 게 빨랐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요 헬프 탭을 들어가면요. 사용하는 모든 원리와 모든 핀맵과 사실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예제와 모든 그림, 심지어 동영상까지 다 있으니까 막히다가 헬프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해답을 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뭐 어바웃은 이 툴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고요. 체크 업데이트, 저희 요새 LT 그 툴 같은 경우 보면은 업데이트를 그 툴 자체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라면 체크 업데이트를 통해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럼 이제 그 데모를 시연해 볼 건데, 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영상은 실제로 제가 여기 지금 녹화되고 있는 영상이고요. PPT에서 보이는 거는 제가 요거를 그냥 제 사무실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결 되게 단순해요. 지금 어떻게 연결됐냐면은 당연히 저는 노트북에 있으니까 이제 이 M2K와 노트북 연결하는 그 케이블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M2K와 이제 메인보드가 연결되는 거, 그 다음 메인보드와 저는 이제 이벨루에이션 보드를 연결하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인터페이스 A 커넥터를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리본 케이블 아까 있었죠. 리본 케이블 방향에 맞게끔 연결해주고, 물론 방향이 그 역삽되지 않도록 다 역삽 방지가 되어 있습니다. 역삽되지 않도록 바꿨고요. 그 다음에 커런트 프로브 같은 경우도 여기 메인보드에서 따로 별도의 리본 케이블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사실 왜 그러냐? 이거는 편의성인데요. 저희가 인터페이스 보드의 그 커런트 프로브의 뭐 타이머 설정, 이네이블 설정, 그 다음에 뭐 별도의 알람 신호, 알람 신호죠. 그런 것들을 이 커넥터에서 받으려면 커넥터 연결해야 되는 가지수가 늘어납니다. 아까 보셨지만 제가 내선, 그 페어 케이블 딱 4개만 연결하면 측정할 수 있다는데 거기에 벗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고민했던 게 이 리본 케이블을 이 리본 케이블을 통해서 요거를 통해서 이제 커런트 프로브를 메인보드와 연결해주면 되고요. 즉, 그럼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얘가 스코프, 오른쪽 포인트 보이시죠? 얘가 스코프, 얘가 이제 파워를 분석하기 위한 보드, 요거는 그 덧보드, 즉 그 덧보드를 할게요. 디바이스 언더 테스트. 덧보드와 연결되는 리본 케이블, 그 다음에 덧보드가 있고요. 덧보드에 입력을 주는 외부 익스터널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저는 제 걸 별도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있죠. 원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왼쪽 보이시죠? 이게 아웃풋, 제가 포트를 뽑아놨는데 여기에 전자로드를 보통 물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경험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자로드를 물리면은 사실 이 케이블에 따른 IR 드롭은 무시를 못합니다. 즉 전자로드로 가게 되는 전압은 감쇄가 돼요. 전류량에 따라. 근데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커런트 프로브가 여기 실장에 돼 있죠. 왜냐면 저희가 와이어의 저항은 생각보다 크지만 그 솔더링의 저항은 생각보다 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신 거는 맨 아래 것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12V에 10W 이상의 파워 서플라이를 가지고 데모를 시연을 할 겁니다. 네, 일단 스코프 설정부터 볼 건데, 이제 저는 요 PPT를 보는 게 아니라 직접 한번 켜서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켜지지 않은 건데요. 여기서 LT 파워 애널라이저를 키는 방법은 뭐 직접 URL 켜실 수 있지만 LTP 키면은 LT 파워 애널라이저가 있죠. 그러면 1.8.9.0 버전에 이게 소프트웨어가 켜지고요. 지금 사실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출력 전압도 입력 전압도 없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사실 뭐부터 하라 그랬죠? 여기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라 했죠. 그럼 아래 보면은 캘리브레이팅이라고 지금 뜨고 있습니다. 화면을 조금 크게 할게요. 5초 정도 지났으니 캘리브레이션 컴플리트, 캘리브레이션에 맞췄다. 만약에 캘리브레이션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M2K에 문제가 생긴 거거나 혹은 이 케이블 와이어링 하네스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일단 데모의 페이지는 보드 플롯이고 소제목은 스코프 오퍼레이션 for 인젝션 시그널 볼테이지라는 항목이 있어요. 즉 아까 제가 설정이 2개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게 있었냐? 스위프 앰플리튜드와 스코프가 있는데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럼 여기 설정, 지금 5번째 줄에 있는 Select Board Configuration and Set the Following에 맞는 값을 제가 입력을 해서 이 값이 실제로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이네이블을 하면은 뭐 없습니다. 나오지가 않아요. 이네이블을 했네, 런을 안 했었네. 이네이블 하고 런을 해주면은 네, 지금 나와 있는 그림과 좀 사뭇 다른 값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런이라는 거는 이 화면을 런하는 거니까 얘는 계속 켜놓겠습니다. 그럼 이네이블만 끄고요. 그러면은 시그널이 꺼져 있으니까 이제 노이즈만 나오겠죠. 일단 여기서 설정을 바꿔줘야 될 게 주파수를 100Hz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kHz, MHz 중에 100Hz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Vout 픽투픽을 200mm로 바꿔주겠습니다. 아이고, 200나노가 아니라 200mm겠죠. 지금 스코프 오른쪽에 보이는 게 오토 스케일이니까 제가 바꿀 때마다 스케일이 계속 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네이블을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것과 사뭇 다른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 시그널 소스는 트랜스포머, 에버리지 64. 그 다음 필터는 걸지 않고요. 만약 여기서 필터를 걸게 되면은 파워형의 모양이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지금 걸지 않고요. 그 다음에 DC 프로브는 0A. 여기서도 DC 프로브를 제가 만약에 1.5에
그러면 이네이블이 활성화됩니다. 이네이블을 켜주게 되면요, 지금 파워 소스의 커런트 양을 보시면은 여기서 정전류가 흐르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커런트 프로브로 실제 로드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발휘되겠죠. 그래서 사실 그럼 내가 이걸 켰는지 안 켰는지 파워 소스를 봐야 되냐 아니면 얘를 봐야 되냐 할 필요 없이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뜹니다. 지금 아래 화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1.2V 출력에 2.1A, 그 다음에 TA는 20.6도가 발생하겠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온도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네이블을 끄면은 출력 전류는 다시 0A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마치고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보드 플롯을 그리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고요. 이건 FM입니다. 그 FM이란 말은 사실 그 외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서 이제 맞는 방법을 직접 찾으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럼 400ml로 얘는 400ml로 했네요. 일단 이네이블을 꺼주고요. 400ml로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오른쪽에 지금 인풋 쪽 이네이블 껐습니다. 그리고 출력 이네이블은 켰네요. 그러면은 이 모양과 동일하게 지금 파형의 시그널 인젝션이 들어가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간단한 예시였고요. 이제 진짜 보드 플롯을 그리기 위한 시그널 인젝션 값을 넣을 건데요.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인 이제 컨펌 프리퀀시 모드를 중에 그 설정을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출력은 다시 400이 아니라 200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네이블을 해주고,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냥 이 그래프에서 어떤 특성을 보고 끄고 할 수 있다를 나타내는 거지, 사실 오른쪽 거는 이제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그냥 스케일 맞추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드 플롯을 그리는 거와는 사실 사뭇 다른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좀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요 예제를 따라하고 싶으시면은 요 오른쪽에 제가 빨간 블록박스를 쳐놓은 것도 한번 설정을 바꿔보시면은 그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상 또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타임 베이스를 오토 스케일을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1마이크로세컨드 디비전을 여기서 셀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이네이블 꺼주고요. 그 다음에 FFT 프리퀀시 오토 스케일 풀어주고 요거를 오메가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X축에 있는 맥시멈 값이 오메가로 바뀌었죠. 그리고 아웃 FFT 이네이블 꺼주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PPT와 동일한 PDF와 지금 참고자료와 동일한 파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뭐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이건 다 오토 스케일로 하겠습니다. 사실 얘와 지금 후속에 나오는 보드 플롯과는 영향 없습니다. 왼쪽에 설정값만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스윕 앰플리튜드인데, 저희가 이제 인젝셔널 주파수는 정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값을 정해야겠죠. 자, 일단 기본은 100Hz에 200, 1K에 200, 10K 10메가에 10인데 지금 여기서도 뭐 크게 변하지 않았었네요. 그러면은 요 값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뭐 바꾸고 싶다면 여기 우클릭한 다음에 여기 아래 insert low below 이걸 하면은 그 값을 넣었을 때 항목이 추가되는 거, 이거 LTSPIC에서 파워 볼테이지 소스의 PWL을 사용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이거는 익숙하신 내용일 거고요. 그럼 다음 이제 보드 플롯으로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보드 플롯을 보시면은 이제 진짜 보드 플롯을 그리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왼쪽부터 설정 값을 맞춰볼게요. 시작 주파수는 100Hz부터 시작했네요. 그 다음에 끝 주파수는 10MHz고요. 어차피 보드 플롯 그리는 거는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 하면서 제가 좀 얘기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는 미디엄으로 그냥 냅두고요. 그 다음에 어펜드, 파형을 쌓느냐? 쌓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널 소스는 트랜스포머로 바꾸고요. 스위칭 프리퀀시는 아까 제가 이 이밸루에이션 보드가 2MHz라고 그랬죠? 그러면 2000K로 하면은 어차피 자동으로 2MHz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톨러런스는 냅두고요. 그 다음에 DC 프로브 커런트는 0A로 놓고 여기서 런을 한번 돌려볼게요. 그럼 다음 페이지의 결국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는데요. 지금 잠깐 기다려보시면은 이게 지금 좀 시끄러운 공간이라 소리가 안 나겠지만 얘가 끝나면은 이 M2K에서 삐비비 소리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이 보드 플롯이 종료가 되었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 탭을 돌아간 거 보면은 그래프 탭이 있고요. 이 그래프 하면은 여기 그래프 X축과 Y축을 설정하는 게 있고, 지금 돌아가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커서 탭, 제가 커서를 추가할 수도 있고 온 하면은 추가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고, 두 개 추가하면은 이제 두 개에 대한 델타 값도 확인할 수 있겠죠. 정신 없으니까 끄고요.
데이터 값, 요게 이제 이름을 바꾸거나 없앨 수도 있습니다. 아날리시스, 지금 테스트 끝났네요. 그러니까 테스트가 끝났으니까 여기에 대한 뭐 개인이 0일 때 프리퀀시가 뭐 87, 뭐 페이지 마진은 55, 뭐 이렇게 값들이 나옵니다. 지금 요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페이지에 보신 것과 동일하고요. 사실 다음 페이지는 요거에 대해서 데이터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데이터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도 사실 뭐 필요 없겠지만 뭐 중요한 것 중 하나죠. 이 데이터의 네임에 더블 클릭해주면 여기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개인을 G1이라고 하고요. 페이지를 P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타이틀은 그냥 add main 타이틀이죠. 얘도 우클릭을 해주고 더블 클릭인가요? 여기네요. 에딧 타이틀이네요. 에딧 타이틀에서 이것도 오늘 날짜 250605를 쳐주고 OK를 해주면 타이틀이 바뀝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타이틀에 모든 정보를 썼었고 아까 제가 이거 SI웨이브랑 비슷하다 그랬어요. SI웨이브의 특징 중 하나가 소제목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얘도 우클릭을 해준 다음에 add text annotation 해주면은 뭐 여기 아무 값이나 뭐 오늘 LT 파워 그냥 LTP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붕 떠낸 거 이거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올려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일단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0A일 때 이름을 조금 헷갈리니까 바꿀게요. G1이고 얘를 언더바 0A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커런트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얘 페이지 1이고 얘도 0A라고 설정을 해놓을게요. 왜냐면 이제 요거에 그 측정 전류를 바꿨을 때, 즉 CC 전류를 2A로 올렸을 때 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냥 2A로 바꾸고 이네이블을 해주면은 지금 앞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이게 처음에 12V 0.35가 나오는데 지금 2A로 올리니까 출력이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 보시면은 출력이 아이아웃이 2.1A, 레졸루션 낮아서 이런 건데 실제 2A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런 누르면은 이 그래프 사라집니다. 업핸드를 눌러야겠죠. 그리고 런을 눌러주면은 지금 보시는 그래프와 동일한 그래프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자동으로 색을 변화해주죠. 지금 생성되는 제가 미리 만들었던 건 G1의 0A짜리는 제가 이름을 미리 바꿔놨지만 생성되는 거는 얘를 자동으로 개인 1, 페이지 1으로 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숫자는 이제 증가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갖고 계신 자료와 동일하게 개인 마진과 페이지 마진이 일정하게 나오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드 플롯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웃풋 캐패시턴스가 굉장히 높은데 출력이 굉장히 작은 경우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순간적으로 전류가 캡이 충전되다 보면 그때 상태가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상태거든요. 그때 특성을 보기 위해서 저는 이 보드 플롯을 항상 그리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다만 로드가 있으면 어느 정도 충전이 되기 때문에 특성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벨루에이트라고 있는데 요거는 단순하게 아까 보셨던 커서를 가지고 직접 요거의 값을 확인하는 건데요. 그거는 뭐 스코프는 다들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날리시스는 보면 아까 개인2 두 번째 했던 거 지금 샵2로 나왔죠. 두 번째 시행에 대한 개인과 페이지 말이 나왔고요. 뭐 보면은 조금씩 증가가 되었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좀 이름을 먼저 바꿔놓고요. 얘를 옵티마이즈, 즉 이제 스윕 앰플리튜드를 바꾼 상태에서도 한번 보기 위해서 얘를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좀 바꿔놓겠습니다. 얘는 G1에 2A를 해놓고 얘도 P1에 2A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어느 페이지냐면요, 보드플롯 스윕 앰플리튜드 어드저스터 시그널 레벨이라고 있는 페이지인데 지금 다시 스윕 앰플리튜드로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기본 상태로 적용했었죠. 그러면은 요 값, 지금 제가 적어놓은 프리퀀시와 앰플리튜드 값을 적용했을 때 보드플롯이 어떻게 특성이 변하는지, 어떻게 여러분께서 실제로 만드는 보드에 어떻게 타겟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 맞게끔 400에 500으로 바꾸고요. 얘는 미리볼트 다니겠죠? 그 다음에 여기 3K에 400. 3K 400. 잠시만요. 한영 대문자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83K에 10. 그 다음에 얘는 마지막은 10메가에 10.
지금 하니까 자동으로 아래쪽에 그 열이 행이 하나씩 생기고 있죠. 네, 이렇게 스윕 앰플리튜드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보드 플롯 란으로 넘어와서 지금 동일하게 아까 0A부터 했으니까 DC 프롭을 설정하지 않고요. 동일한 상태에서 업핸드만 눌려지는지 확인하고 런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바꾼 거는 전혀 없고 스윕 앰플리튜드만 이제 제 나름의 최적화된 값을 적용한 거고요.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지금 결과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네, 세 번째 거는 약간 황금색과 좀 갈색, 짙은 갈색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갖고 계신 자료와 동일하게 특성이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은 0A인데 0A를 아까 지금 좀 보기 편하게 개인만 좀 비교해 볼게요. 페이지 다 끄고요. 그 다음에 얘 이름을 두 번째 조건이니까 G2에 0A로 하고요. 얘도 P2에 0A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G2 얘가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즉 제로처럼 보이는 그 삐죽 튀어나온 부분이 사라졌고 완만하게 내려올 수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만 비교해 보면은 똑같이 0A에서 네, 이 부분도 이제 노이즈성 때문에 튀는 부분도 이제 폴과 제로가 정확하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2A도 볼 수 있겠죠. 지금 비주얼 다 키고요. 비주얼은 그냥 2A만 키고요. 저는 여기서 DC 프롭을 다시 2A로 설정해 놓고 이네이블 누른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드 플롯 네 번째 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겠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그 스코프로 보드 플롯을 그리는 것도 굉장히 많은 액세서리가 필요하고 사실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결과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얘로 충분히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얘를 가지고도 사이트에서 디버깅 하실 때 충분히 그 활용성이 저거는 있다고 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앰플리튜드를 바꾸니까 이제 각 값이 변화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앰플리튜드는 결국 최적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가 좋겠죠. 왜냐면은 저희가 한 그 로드에 대해서 한 이제 파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파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성을 파악하면은 거기에 대한 설정 값들은 셋업 값들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 셋업을 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후술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면은 보드 플롯에 대한 실제 사용 방법과 그 다음에 이름을 주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특성을 봤을 때 이렇게 돼가지고 뭘 바꿨을 때 어떤 특성이 있는지 누적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파일을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는 총 데이터 파일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설정해 놓은 셋업 파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셋업 파일을 하면은 굳이 스윕 앰플리튜드나 스코프 그 인젝션 되는 시그널 값을 다시 바꿀 필요 없고요. 여기서 그대로 불러와서 이 보드에 대해서는 요거를 한번 분석해 본다가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저장 그리고 불러오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오토 제너레이트 시그널 레벨이 있는데 아까 제가 스윕 앰플리튜드 보면 곡선으로 만드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만드냐? 이 값을 전부 다 손수 입력하면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 왼쪽 아래 빨간색 블록박스를 보시면요, 맥스 1과 맥스 2 민 값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여기 나온 대로 500과 그 다음에 맥스2 500 민 110, 민 10이네요. 하고 얘를 죄송해요, 10이네요. 그 다음에 510, 10 제너레이트를 하면은 얘가 자동으로 곡선의 그래프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보드 플롯을 그리면은 그 특성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보드 플롯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예제를 따라가시면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잘 적용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 프로그램이나 GUI나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건 사용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요거를 이제 와이어링해서 어떻게 보드에다 적용하시는 거는 이제 조금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 그 와이어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어 케이블로 그냥 연결하면 된다. 그런데 그거는 직접 만드셔야 된다가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항목인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로 가겠습니다.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는 사실 전자로드가 있으면 되는데 전자로드에서도 저희가 땡기고 끄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땡기는 속도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 그 땡기는 속도가 결국 전자로드의 가격과 비례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비싼 전자로드를 사야 되는데 사실 이 커런트 프로브는 굉장히 아까 앞에서 스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의 전류 로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와 동일하게 나오는지 똑같은 설정을 맞춰 놓고요 진행할 건데 사실 원래 FM대로라면 전원을 끄고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이 캘리브레이션 충분히 된 상태로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상태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우 커런트 1A, 즉 1A는 1A에서 그 다음인 맥스 암페어인 7A를 땡기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겠죠? 아이고 1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하이 커런트를 7로 바꿔줍니다. 이 커런트 프로브는 발열 때문에 사실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선 7A가 맥스인데 그 지금 제가 10A를 끼고 있긴 하지만 얘는 100A까지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펄스 위즈는 펄스 간격은 그냥 100마이크로세크로 보고요. 그 다음에 듀티 사이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0%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펄스 카운트는 1로 하고요. 라이즈는 500나노 좀 짧으니까 1마이크로세크로 하겠습니다. 폴링도 마찬가지로 1마이크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면은 스위칭 프로그래시 저희가 보드풀로 설정했던 이 보드 그 원래 만드시는 보드가 600kHz 해주는 게 가장 특성이 좋겠죠. 물론 제가 요거를 실험적으로 그 스위칭 프로그래시를 다 바꿔봤지만 특성에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데 더 정확한 결과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스위칭 프로그래시는 그 사용하시는 파워 시스템의 FSW 값을 FSW 값이랑 동일하게 설정해 주셔서 저는 가장 좋다고 보고요. 이 상태에서 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타임 스케일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타임 스케일은 다르지만 모양은 그 지금 나온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뭐가 조금 다르네요. 잠깐만요. 이게 다르네요. 펄스 위스가 잘못되어 있네요. 이게 100마이크로세크로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똑같아졌죠? 그럼 요 카운트를 10번으로 늘려주면요. 9번 늘려주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루드 한 번만 당겼을 때랑 루드 여러 번 당겼을 때 그 중에 한 번이 삑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메모리 테스트에서 갑자기 원인 불명의 파워폴트가 나는 경우가 그러겠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장비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노트북만 있으면은 이제 어느 사이트에서든 분석을 가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를 분석하는 방법, 이거 다시 카운트를 1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런을 눌러놓은 상태에서 분석 탭을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석 탭 보면은 여기서 제가 설정한 1A부터 7A까지 땡긴다. 그 다음에 아웃풋 DC 값은 1.17V, 얘는 1.1V니까요. 그 다음에 델타 V 민 값은 13.6mm고 델타 V 맥스는 이제 17.4mm. 즉 얘는 1.2V에 약 1.5% 정도 차이가 있는 거겠죠. 픽투픽은 두 개 합친 2.6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세틀링 나머지는 샘플 레이트니까 그거는 크게 안 보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아까 보셨던 여기서 세이브를 통해서 이 값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혹은 설정해 놓은 셋업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하나 마지막 세션에 남았는데 아웃풋 임피던스를 측정을 해야 돼요. 사실 아웃풋 임피던스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얘는 액세서리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설정이 그 스윕 앰플리튜드랑 스코프 두 개 다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스윕 앰플리튜드를 설정할 때 얘를 지금 뭐가 많이 아까 제네레이트 돼 있잖아요. 여기 리셋을 해주면요 다 사라지고 여기 두 개를 또 날리겠습니다. 여기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요. 날라가지가 않네요. 딜리트. 우클릭으로 딜리트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100에 얘는 2V네요. 그러면 2000을 해도 되고 아니면 2A를 해도 되는데 지금 제가 잘못했네요. 보드가 아니라 임피던스로 바꿔야겠죠. 네, 100에 2, 1K 2 하면은 지금 보시는 그 자료랑 동일하게 수입 앰플리튜드를 맞춰줄 수 있고요. 그래서 주파수마다 그 커런트 앰플리튜드를 2A로 설정해 놓는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아웃풋 임피던스를 볼 건데 먼저 저희가 그 시그널 임피던스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래서 임피던스 항목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동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타트 프리퀀시는 여기서는 몇이 돼 있죠? 100Hz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를 뭐 바꿔줘도 되고 100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끝나는 거는 10메가로 돼 있네요. 그럼 얘도 10메가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그 포인트, 즉 몇 개 찍을 거냐, 스피드 얼마나 빠르게 할 거냐, 이거는 그대로 내비두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요. 그냥 런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주파수에 따라서 굉장히 미소한 값이 나올 겁니다. 지금 마이크로 단위예요. 그 Y축이. 근데 사실 임피던스, 그 아웃풋 임피던스는 수십 미리 혹은 수 미리옴이기 때문에 이 값은 지금 주파수가 낮은 데에서 발생하는 이제 3 값이라 볼 수 있겠죠. 이제 그 값이 그 끝까지 진행되면은 결과적으로 평균치인 오토 스케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모양처럼 이제 그 임피던스가 나오게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동안에 지금 이 데이터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이것처럼 좀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얘도 더블 클릭해서 얘도 디폴트로 바꿔주고요. 디폴트. 그 다음에 페이지도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나오는 페이지는 앞에서 보셨던 보데플로 페이지보다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정적이냐, 즉 요 루프가 버크하우젠 조건을 만족해서 발진을 하느냐 아니면 안정적인 스테이블한 조건에 들어왔느냐를 그냥 간단하게 파악하는 정도지, 실제 안정도를 보려면 보데플롯을 통해서 PI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뭔가 모양이 조금 이상한데 왜 그럴까요? 요 값이 있네요. 지금 노이즈 때문에 요 100 마이크로가 추가되는데 요거는 이제 스케일을 풀어서 제가 좀 요걸 여기 있네요. 요 부분은 좀 눈속임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보이네요. 그러면은 사실 다시 돌리면 되는데 그냥 제가 만들어 놓았던 자료를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네, 원래 이 모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른 진행을 위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스코프에서 저희가 아까 보셨던 시그널 인젝션의 값을 또 바꿔야 되는데, 얘 보면은 사실 이럴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지금 컨택이 좋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해놓고 요거를 잠깐만 디폴트로 바꿔놓을게요. 네. 그 다음에 스코프 설정에서 설정 탭 스코프에서 여기에 맞게끔 저는 70kHz에 그 다음에 또 보데플로 잘못했네. 임피던스를 바꾸고 70에 Iout은 얘는 1.5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네이블을 한번 일단 먼저 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네이블을 딱 켜주면은 지금 저희가 보고 계신 자료와 동일한 모양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요걸 통해서 다음 페이지로 다시 넘어왔을 때 이제 아웃풋 임피던스를 하기 전에 또 스윕 앰플리튜드를 한 번 더 바꾸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도 다시 싹 다 지워주고요. 지금 사실 세 가지를 동시에 측정하실 리는 거의 없으시고 하나 하는 거를 저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동시에 하니까 조금 왔다 갔다 복잡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딜리트가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여기다 추가해야겠네요. 그럼 똑같이 네. 제가 잘못하고 있었네요. 임피던스를 100에 4, 그 다음에 4K에 4, 그리고 세 번째가 70K에 1.5, 그 다음에 네 번째가 300K에 3, 300K, 그 다음에 마지막이 10메가에 2겠죠?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앰플리튜드 설정은 끝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임피던스를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펜드를 눌러놓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지 설정을 확인하고 100Hz, 10메가, 101개, 미디움, 나머지 2MHz 다 갔고요. 여기서 한번 런을 눌러보겠습니다. 어펜드니까 쌓이겠죠? 지금 제가 뭘 확인했냐면은 혹시나 로드를 땡겼는데, 왜냐면 임피던스를 측정할 때는 이게 아까 보셨던 스윕 앰플리튜드에서 로드, 그러니까 전류 값을 얘가 계속 땡기거든요. 그래서 입력 전압이 들어가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거 말고 아래 거 보아도 상관없어요. 지금 아래 거 보시면 1.2V에 4A가 땡기고 있죠. 근데 이게 실제 DC 4A가 아니라 얘가 주파수 만큼 계속 출력을 변화하고 있을 겁니다. 미세하게. 지금 뭔가 연결이 잘못됐는지 제가 다음 페이지에 혹시나 몰라서 설정해 놓은 결과값이랑 조금 다른데요. 요거는 이제 한번 직접 해보시면은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지금 로우 프리퀀시 쪽에서 뭐가 좀 다른데, 일단 원래 시연이라는 게 거의 다 이러니까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에서 이름을 바꿔줄 수 있고요.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또 세이브해서 원하시는 데이터 혹은 셋업 값을 저장해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음 페이지 아날리시스를 보면은 페이지 마진을 볼 수 있지만, 이건 제가 그냥 안정적이냐 아니면 발진하느냐 정도만 참고하시고 너무 이거를 맹신하지 말고 페이지 마진 실제로 보드플롯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나머지 값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맥스 Z, 그 맥스 임피던스 값도 확인할 수 있겠죠. 얘는 5.3mΩ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데모는 마칠 수 있고요. 사실 저는 데모도 중요하지만 얘를 다운로드 받는 경로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다 링크를 적어 놓으면 받아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미 어느 정도 이 툴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LT 파워캐드인데, LT 파워캐드를 열면요, 저희가 아까 보셨던 LT 스파이스랑 그 다음에 아니면 그 특성을 볼 수 있는 파워캐드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툴박스 혹은 처음 나오는 메인 페이지에서 이 파워 아날라이저가 이미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클릭을 안 해보신 분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여기서 툴박스를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벤치 테스팅이 있습니다. 벤치 테스팅. 얘가 LT 파워 아날라이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은 지금 인터넷이 없어서 저는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있으면 이게 다운로드 사이트 혹은 다운로드 받을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툴박스를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정태훈 이사님께서 옛날엔 이랬다라고 하셨던 그 툴박스를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하신 자료나 필요하신 매뉴얼 전부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저는 잘 쓰고 있는 게 여기 레지스터 디바이더, 이거는 설계를 할 때 사실 굉장히 저항값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이것도 잘 쓰실 수 있고, 아니면은 지금 보셨던 LT 킥 아날라이즈 스타트 가이드, 요거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LT 파워 캐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가 LT 파워 아날라이저는 LT 파워 플래너를 통해서 만든 이제 여러분의 설계 시스템을 이제 LT 파워 캐드를 통해서 최초 그 특성을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선정하시는 파워 IC에 대한 특성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정하신 소자 값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본 LT 스파이스를 보고요. 그게 이제 LT 파워 아날라이저랑 동일하게 동작하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서는 LT 파워 캐드의 특성 값을 LT 파워 아날라이저에 이제 불러오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 따라가면 이 항목을 그대로 따라간 다음에 LT 파워 아날라이저로 이제 불러올 수 있고요. 일단 결과적으로 오늘 세션들은 사실 통합적인 파워 시뮬레이션 툴, 파워를 설계할 때 필요한 이제 파워 플래너, 아까 뭐 말씀하셨던 BGO 아니면 파워포인트, 저 같은 경우는 엑셀을 많이 사용했고요. 왜냐면 엑셀은 계산기니까요. 그걸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거를 이제 파워 플래너로 볼 수 있고요. 물론 파워 플래너가 LTD 혹은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뭐 타사의 제품이든 아니면 타사의 로드든 그냥 값 입력하면은 계산은 자동으로 되니까요. 물론 저희 걸 선택하면은 저희 거는 특성도 선택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파워캐드를 통해서 이제 컴펜세이션 혹은 피드포워드 캡 혹은 CFLT 그런 값을 선정을 해서 안정성을 미리 확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캐패시턴스나 아니면 인풋 캐패시터를 통해서 부스트 같은 경우는 인풋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인풋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파워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 있고,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EE12라면은 아마 맥심 제품을 사용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좀 낯설 수 있는데, 저희가 뭐 경쟁사인 알사나 이런 데는 거의 다 온라인 시뮬레이션 툴을 제공하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베이스의 오아시스사에서 만든 인터넷 시뮬레이션 툴입니다. 물론 오프라인 버전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맥스로 시작하는 제품들은 거의 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T 스파이스는 사실 아까 가두현 차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외적으로도
사실 설명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잘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추가된 것 중에 기능 중에 하나가 Frequency Response Analyze라는 FRA가 추가됐어요. 그걸 통해서 굳이 파워캐드를 보지 않아도 내가 만약에 DC-DC 외부에 뭐 OP앰프를 달아서 이러면 투폴이 되기 때문에 발진 조건이 되잖아요. 근데 그 발진을 막기 위해서 뭐 컴펜세이션을 뭐 2형을 달든 3형을 달든 해가지고 컴펜세이션을 했을 때 그 보드 플롯을 그리는 거는 예전에는 스위칭 모델로 그리다 보니까 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써가지고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써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써서 돌렸는데 그걸 이제 단순하게 FRA를 하나를 딱 추가하면은 지금 보셨던 그 파워 아날라이저처럼 되게 단순하게 보드 플롯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려줍니다. 예전에는 제가 경험상으로는 LT 스파이스로 보드 플롯을 그 DC-DC IC를 가지고 돌리려면 최소 3시간에서 길면은 이틀 이상 걸렸거든요. 워크스테이션으로도. 근데 지금은 뭐 10분 혹은 5분 그 이내로도 동일한 성능을 볼 수 있으니까 LT 스파이스에도 많은 기능이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파워 아날라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회로를 설계를 하고 아트웍을 진행하고 보드를 떴을 때 그 보드에 이제 당연히 처음 개발했을 때는 노로드 상태의 조건도 보고 그 다음에 로드를 당겨도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테스트 장비를 하면은 테스트 상태에서의 특성도 보고 뭐 별의별 온도를 인가한 상태로도 보고 그런 상태에서 쓸 때 사실 스코프를 쓰는 게 그 여러분들은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스코프는 프로브 하나가 수백만 원 이상 합니다. 좋은 패시브 프로브는요. 근데 지금 제가 가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M2K는 약 지금 제가 아까 오면서 마우저에다 검색을 해봤는데 3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디버깅 할 때 쓰실 이 LTPA는 약 7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서 한 100만 원 정도 구성. 즉 패시브 프로브의 절반 가격으로 지금 보시는 파워를 모두 다 분석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험실이나 이런데 스코프를 뭐 5대, 6대 이렇게 놓을 수가 없잖아요. 재정 여건상.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신입분들 교육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동간에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이동간에 사용하실 일이 있으면 이 LTPA는 저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 보고 있고 최근에 본사를 방문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칩 IC를 개발하시는 분들도 스코프는 워낙 무겁고 필요한 장비도 많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걸로 칩을 분석을 해서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고 거기서 나온 특성 변화에 따라 이제 IC를 리비전하는 등의 그 특성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갖고 있는 이 4가지 플로우를 통해서 여러분이 칩을 선정을 하는, 그러니까 파워를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파워에 맞는 칩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칩을 이제 보드를 뜨기 전에 칩을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보드를 뜨고 나서 그 특성을 분석하는 데도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제 파워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플로우를 다 진행할 수 있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도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밖에 있을 거니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싶으면은 지금 유튜브에 ADR람 2000 혹은 M2K라 검색하시면은 기존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스코피라는 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코피만 가지고도 사실 보드 플롯을 그릴 수 있고요. 그 아웃풋 인풋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어려워요. 제가 해봤는데 좀 난이도 높습니다. 그래서 LTPA를 이용하면 더 쉽게 GUI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얘는 스코피에 대한 설명이고요. LTPA에 대한 이제 유튜브 영상도 곧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영상이 굉장히 짧을 거예요. 쇼츠 형태입니다. 1분 30초, 30초. 그래서 그 한 30강의 30분 정도 들으면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시는 데에서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제 세션을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저는 밖에 있을 테니까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